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 수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미국에서 과다 지급된 수임료를 받아오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어서 강경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서 다스의 140억 원 회수 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직접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2012년 중순경 자신을 찾아와 다스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가 소송을 마친 뒤 남은 돈 수억 원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검프에서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부회장은 난색을 표하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미국에 있는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러 미국에 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정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네, 군사용으로 쓰는 무인 비행체 드론은 말 그대로 조종사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추되더라도 인명피해 부담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대담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북한 상공을 침투하는 드론 무기 3가지를 최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꼬리 날개를 세차게 돌리더니 지상을 박차고 오릅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개를 진행 중인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입니다. 다음 달이면 열대 안팎기 군산기지에 배치됩니다.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폭탄 바이퍼 스트라이크나 전차 킬러인 헬파이어 미사일을 4발씩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륙하면 최장 30시간 동안 400km를 오가며 감시와 타격을 동시 수행합니다. 북한 전역을 작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도 독자적인 무인기 전력 보강 계획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육군은 제대별 드론봇 부대 신편 등 첨단 전력 보강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공군은 고고도, 중고도 UAV 정찰 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육군은 모든 4단급 부대에 드론봇 부대를 신설하고 공군은 현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순차 도입해 북핵 위협에 맞선 대응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국내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공포영화죠. 곤지암. 이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화 제목 때문입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 곤지암은 폐업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괴기스러운 체험을 담은 공포영화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주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제목을 바꿔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나 또 장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 좀 이렇게 관광지도 있고 그런데 상권이 많이 죽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곤지암 주민들은 영화 제목을 바꾸지 않는다면 관람 거부 운동이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화 곤지암 측 관계자는 개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제목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 영화를 정상적으로 개봉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명을 딴 영화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성과 밀양이 대표적인 영화들. 실제로 국성은 개봉 전 논란이 일자 제목력 국하는 소리라는 뜻의 한자 국성을 변기해 국성이라는 지명과 혼돈될 여지를 없앴습니다. 영화 흥행과 함께 지난해 전남 곡성의 관광객 수는 2년 전과 비교해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영화 곡성처럼 곤지암도 공포체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주민들의 입장이 워낙 강력해 타협점을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채널A 법조팀이 단독 취재한 2가지 소식을 보도하겠습니다. 모두 현직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 문제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금 2억 원이 든 가방 얘기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추가로 받은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불러 만원권 2만 장, 총 2억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박재환 정무수석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이 돈가방이 실제로 박 전 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박 전 수석에게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성실히 답변을 했다. 지금까지만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를 15억 5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원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해야 할 특활비 규모는 총 17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오늘 국회는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여정의 한국 방문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휘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김여정이 다녀가고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지만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진 올림픽 이후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연합훈련 재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군사훈련은 지금 재개하는 쪽으로 그 군사 당국에서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 재개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 눈치를 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긍정도 부정도 말자고 자신이 제안했다며 올림픽 이후 훈련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장엔 김일성 가면 논란을 불러온 북한 응원 도구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의 살얼음판 걷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미국이 콕 집어서 보복에 나서자 우리 철강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복 권세 사이에 끼어버린 겁니다. 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지난해 전체 철강 수입액 219억 달러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강력한 수입 규제안을 내놓으며 중국의 우회 수출국이라고 낙인 찍은 미국의 논리와 달리 중국산 철강은 싼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차지했었거든요. 건설용 강제도 중국산이 조금 싸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다가 미국 산업계에서도 철강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을 원재료로 쓴 제품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전혀 메리시 아니죠. 철강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설득 작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칼은 뽑았는데 라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자, 무지막지해 보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과연 최선의 카드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맞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으로선 어쩔 수 없는 카드로 보시는 겁니까? 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무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계신데요. 자, 한국, 일본, 중국과 무역 적자가 크다며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자, 일본은 3배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한국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어제 오늘 계속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 이렇게 안보와 통상을 애써 분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홍장표 수석이 자청에서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남북 관계를 둘러싼 불협화음 탓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통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왜 이러는지 그 진위를 우리 정부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서 보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의 전략이기도 한데 네. 현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대표되는 군사동맹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되는 경제동맹이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건 단호한 의지를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한 청와대가 일단 이거 두 나라끼리 싸울 게 아니라 WTO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적절한 선택이었습니까? 네, 국제통상규범 위반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가 WTO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2013년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서요. 우리 정부가 제소를 했고요. 그 제소에 대해서 결국 WTO는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2013년에 제소를 했는데 네. 이긴 건 3년이나 지난 2016년 9월. 네. 3년이나 지나버렸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2017년 12월, 그로부터 또 1년 3개월 지난 상황에서 아예 WTO 판정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 정부는 그보다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런 더 큰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효성, 의문이 든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홍장표 경제수석의 설명 보니까 미국 할 때 대할 때, 중국 할 때 대할 때 달랐던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내놨죠. 네,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홍장표 네. 수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에러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인지를 몰라서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안보 전략과 군사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라 이런 주문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았었는데 어쨌건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방한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탈북자를 만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방카가 방한하는 거죠? 네, 이방카 고문은 사흘 뒤인 23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국 측에서 직접 준비한 방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한 일정은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의전인데요. 북한의 김여정을 국빈급으로 대접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방카를 어떻게 대접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우선 폐회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함께 오찬 또는 만찬을 가지는 등 정상급 의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방카 고문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 여자 탈북자들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선임 고문 측은 이미 여러 탈북 단체들을 접촉해서 젊은 탈북 여성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탈북 단체와 접촉해서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탈북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 이방카까지 모두 탈북자들을 만나는 건데요. 이번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관심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동맹 대북 압박 같이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경제 분야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설비에 관세 폭탄을 물리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의 나라의 철강 제품에 무려 53%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행정부에 제안을 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고 또 GM 철수 사태까지 겹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면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하에 결정하겠다고까지 말한 상태인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 등 다른 분야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본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WTO 재소등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파장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잇따른 무역 규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국정기조 1호가 일자리인데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업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미국발 무역 보복, GM의 철수까지 이어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별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하면서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분야가 국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15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온 수출 전선에 타격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를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침 한국 GM의 노조도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노조의 양보,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먼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찾은 한국 GM 노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회사한테 충분히 임금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년째 계속 얘기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3조 원 규모의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 GM 측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GM 자본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으며 그러나 내부에서도 노조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이전에 노사 간 합의와 양보가 선행돼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쌍용 자동차와 같은 이제 갈등과 고통이 지속될 수 있는. 이달 내로 노사 간 3차 임단협이 열릴 예정. 이 자리에서 사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포기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한국 GM 정상화의 첫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GM 본사에서 최고위 임원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에게는 세금 지원을 그리고 산업은행에게는 추가 출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 어떤 말을 꺼냈는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GM 경영진이 국회를 찾자 여야 5개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시간 동안 면담에서 베리 앵글 사장은 일자리 수호자가 되고 싶다며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냈습니다. It is our preference to stay here in Korea and to fix the business and make it healthy and viable. 부평과 창원에 신차 2종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투자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밥을 마무리를 잘 안 짓더라고요. 군산 공장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폐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산 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높은 부품 비용,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대출 등 GM 본사와 한국 GM과의 비정상적 거래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습니다. 청와대는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군산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의경에게 덜미가 잡힌 뺑소니범 이야기입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도로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바뀌고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초등학생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의경의 제보였습니다. 외박을 나온 부산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김도현 의경이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힌 건데요. 요즘은 112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진이나 영상을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를 알고 있던 김의경은 곧장 112에 신고를 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그 초등학생 치고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로 가가지고 블랙박스로 이제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겨서 영상을 제보받은 경찰 수사팀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특정했는데요. 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다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경은 현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보안대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전역을 앞둔 김의경의 꿈은 경찰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소식은 빈집 털이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 사진을 보시죠. 이 물품은 바로 보석 감별기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의 진품 여부를 감별하는 기계입니다. 금은뻥이나 있을 법한 이 감별기를 가지고 다닌 건 다름 아닌 빈집털이범 55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이나 경기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돌며 21차례에 걸쳐서 약 2,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밍크코트, 상품권, 현금 등 집 안에 있는 것은 모조리 훔쳤는데 압수 물품 중에는 100원짜리 동전 약 1000여 개도 있었는데요. 훔친 돼지 저금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동존 정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에 출소한 A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누구 탓이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산업부 정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GM이 군산 공장을 진짜 철수하게 되면 쉐보레 같은 이 GM 차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산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8년까지는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예.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재조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사실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최근에 부품 센터를 외주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외주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GM 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실제로 영업점을 돌아보니까 그 철수설이 나온 이후에 판매량이 목표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는 뭐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소비자도 많았고요. 예. 지금까지 뭐 출고된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 악재가 돼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과연 GM 측의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은 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 GM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예. GM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네, 이때 GM 노조 군산지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회사한테 충분히 유동자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년씩 계속 얘기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 부분 절대 귀담아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다, 귀중노조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분통합니다.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가 많이 썼던 얘기지만 강성 귀족 노조, 뭐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생산 양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노조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 노조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군산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직원들은 80% 임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최근 4년간 어려웠는데 매년 상여금을 1,000만 원 이상씩 받고 임금 인상도 계속 이루어져 와서 실제로 공장 가동은 굉장히 낮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임금을 고집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GM의 결정이 결정타였거든요. 그 해외 생산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그 GM에서 매년 3월이 되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물량을 배정해 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본사에서 그 한국 GM의 그 물량 배정을 할 때 그 유럽 시장 쉐보레 철수를 결정하면서 군산 공장이 한 20%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사실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그러니까 본사의 경영 실패냐,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GM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본사에서? 지금 GM의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GM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3조 원 중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한국 GM의 지분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5,100억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조 측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양쪽에 하고 있고 이 단서가 지켜져야만 철수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남아있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네. 어쨌든 이게 GM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GM 전체 직원 한 17,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 협력업체나 이런 관계사들까지 하면 한 30만 명 정도 일자리가 걸렸다고 GM에서는 이제 처음엔 추정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30만 명이 아니다. 사실은 GM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15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걸려 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격차가 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GM 공장 폐쇄 여파가 협력업체나 일자리나 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 1,000개 만들기도 어려운데 17,000개가 사라진다는 거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GM의 양보와 또 구조조정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